폭격 속에서 피어난 편지. 2차 세계대전 중 영국 공군 장교와 프랑스 레지스탕스 여인의 암호 편지 사랑. 제일 막 불타는 하늘 아래 두 세계가 있었다. 1940년 6월. 프랑스 북부의 하늘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독일군의 전차가 벨기에 국경을 넘어 파리를 향해 밀려 내려오던 그의 여름 유럽은 말 그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럽 대륙을 삼키듯 집어삼키는 동안 영국 해협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 바로 영국 공군과 독일 공군의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영국 남부 서리주의 작은 마을 길퍼드에서 자란 청년 제임스 로런스 헤이워드 대위는 25살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갈색 눈에 살짝 웨이브 진 금발을 가진 그는 학창시절에는 문학을 좋아하고 피아노를 즐겨 치던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과를 갓 졸업하고 교사가 될 꿈을 품었던 그가 비행복을 입게 된 건 순전히 시대의 부름 때문이었습니다. 1939년 9월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던 날 그는 대학 도서관에서 밀턴의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영국 공군 모집 사무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1940년 여름 제임스는 스피파이어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영국 본토 항공전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전투 배털 어브 브리세이아이엔라고 불리는 이 공중전에서 영국 공군 조종사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동료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살아남았지만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고 고요한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같은 시간 해협 반대편 프랑스 리옹에서는 23세 여성 이자벨 뒤프레가 약국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리옹은 프랑스 남동부의 도시로 독일군이 직접 점령한 북쪽과는 달리 비시 정부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 억압은 북쪽 못지않게 무거웠습니다. 이자벨은 소르본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다 전쟁 발발로 고향에 돌아온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과 회색빛 눈동자, 입술 한쪽에 늘 얕은 미소를 띠고 있는 그녀는 조용해 보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용암처럼 뜨거운 신념을 품고 있었습니다. 1941년 봄, 이자벨은 레지스탕스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나치 독일과 비시 정권에 저항하는 비밀 지하운동으로 그 구성원들은 평범한 약사, 교사, 인쇄공, 농부들이었습니다. 이자벨은 약국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지하 통신망의 연락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독일군 장교에게 약을 조제하는 동안 그녀는 뒤편 작업실에서 암호 메시지를 필사하거나 다음 전달자가 올 때를 기다리며 밀서를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몰랐습니다. 하나는 하늘 위에서, 하나는 땅 아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두 사람을 이어줄 시를 준비하는 데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이막 격추된 조종사, 그리고 낯선 지하실. 1942년 3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제임스가 탄 스피파이어는 점령지 프랑스 남부 상공에서 독일 전투기 2대와 교전을 벌이다 엔진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계기판이 미친 듯 요동쳤고 조종석에 기름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그는 탈출 레버를 당겼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는 순간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것은 프랑스의 시골 들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포도밭 사이로 서서히 내려오던 그는 결국 어느 헛간 지붕 위에 떨어지며 왼쪽 발목을 삐었습니다. 몸을 숨기기 위해 헛간 안으로 기어들어 건초 더미 속에 몸을 파묻은 채 그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그를 발견한 것은 그 헛간을 소유한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독일군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을 안쪽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2시간 후 젊은 여성이 낡은 자전거를 타고 헛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자벨이었습니다. 그녀는 약 상자처럼 위장한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자벨은 그를 리옹 외곽의 비밀 피신처로 안내했습니다. 레지스탕스가 운영하는 탈출망, 즉 코메트 라인 카먼 라인의 일부였습니다. 격추된 연합군 조종사들을 스페인 국경을 넘겨 영국으로 송환하는 비밀 경로였습니다. 이자벨은 그 경로 안에서 중간 연락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리옹 구시가지의 좁고 오래된 골목 안 작은 아파트 지하실에 숨겨졌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발목이 낫기를 기다리면서 위층에서 이자벨이 가져다주는 빵과 치즈로 연명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프랑스어는 학교에서 배운 수준이었고 이자벨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언어보다 더 깊은 벽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두 사람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식사를 가져다주고 발목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이동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의 밤은 길었고 바깥에서는 독일군의 군합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서서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옥스퍼드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턴과 키츠를 사랑했고 전쟁이 끝나면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자벨은 소르본에서 공부할 때 읽었던 프랑스 시인 아폴리네르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책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어둡고 한 지하실은 조금씩 다른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책과 꿈과 언어가 숨쉬는 곳으로. 하지만 2주 후 제임스는 다음 탈출 거점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자벨이 지하실 문을 열어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알려주던 날 아침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임스는 그녀에게 주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자벨은 잠깐 망설이다가 약국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편지를 쓰려거든 조심하세요. 모든 편지는 검열됩니다. 제3막 암호가 된 시가 된 사랑. 제임스는 2달 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오는 그 길은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그는 며칠간 신문을 받고 다시 임무에 배치되었습니다. 비행을 계속하면서 그는 리옹에 두고 온 그 조용한 지하실과 회색 눈을 가진 여인을 자꾸 생각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편지는 위험했습니다. 점령지에서 영국 공군 장교에게 오는 편지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이자벨을 죽음으로 몰 수도 있었습니다. 게슈타포는 편지 한 장으로도 레지스탕스 조직 전체를 추적해냈습니다. 고민 끝에 제임스는 오래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시였습니다. 두 사람이 지하실에서 나눈 이야기 속에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이자벨은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를 특별히 좋아했고 제임스는 존 키츠를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 모음집을 각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출판된 영불 대역판 시 선집, 1920년대에 나온 낡은 책이었습니다. 이자벨은 대학 시절부터 그 책을 가지고 있었고 제임스는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구입한 같은 판본을 서재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이것을 열쇠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겉보기에 평범한 독서펜의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제임스 헤이워드가 아닌 가명 조지 아처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리옹을 지나다 들른 서점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의 약국이 그 시인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책의 12페이지 세 번째 줄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지요? 이자벨은 그 편지를 받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꺼냈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줄. 그것은 아폴리네르의 시 미라보 다리러 판트 MIRABAU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사랑은 흘러가고 강물은 흐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자벨은 그 편지의 암호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조종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암호 편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은 단순했지만 영리했습니다. 편지 속에 언급하는 시집의 페이지와 줄 번호가 실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직접 적는 것은 위험했으므로 두 사람은 더 정교한 방식을 발전시켜갔습니다. 편지 속에 포함된 단어들의 첫 글자를 이어 읽으면 숫자가 되고 그 숫자가 책의 좌표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약국을 방문한 가상의 손님 이름, 약 처방전에 사용한 약재 이름, 계절에 맞는 꽃 이름들이 모두 암호가 되었습니다. 독일 검열관의 눈에는 그저 한 서적 애호가가 약국 주인에게 보내는 문학적이고 다소 지루한 편지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시골 약사의 딸에게 구애하는 평범한 프랑스 청년의 편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검열 도장은 매번 찍혔지만
편지는 한 번도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제3막 편지 속의 숨은 계절들. 1942년 여름부터 1943년 봄까지 편지는 한 달에 한두 통씩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보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자벨은 레지스탕스 활동과 관련된 은밀한 내용들을 시집의 구절 안에 숨겨보냈습니다. 리옹 부근에 새로 배치된 독일군 부대의 규모, 게슈타포가 최근 체포한 조직원의 이름, 다음 탈출 경로의 변경 사항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런던의 상관에게 그 정보들을 전달했고 상관들은 그 편지가 얼마나 귀한 정보원인지를 점차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행간에는 암호 너머에는 다른 이야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어느 편지에서 키츠의 시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인이 낯선 나라에서 시를 쓸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가끔 리옹의 골목 냄새가 납니다. 낡은 돌과 라벤더, 그리고 빗속의 포도밭 냄새. 이자벨은 이것이 단순한 문학적 감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있던 그 골목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벨의 답장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폴리네르는 전장에서도 시를 썼다지요. 저는 요즘 어떤 냄새가 날 때면 갑자기 이주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건초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 제임스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암호로 전달되는 정보는 짧아지고 암호로 위장된 감정은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시 이야기, 책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들은 사실 모두 암호였지만 동시에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방법으로 시의 구절을 빌렸습니다. 제임스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지손가락이 늘 오른손 것만 굳은 살이 박여 있다고, 그래서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자벨은 아버지가 약국을 처음 열던 날 자신이 5살이었고 유리병 속 알록달록한 약들이 사탕처럼 보여 몰래 먹으려다 아버지에게 혼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암호 안에 숨어 오갔습니다. 1943년 봄 제임스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시집의 73페이지에 봄에 관한 시가 있는데 저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봄이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냄새를 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봄에 같은 공기 속에서 당신도 이 페이지를 펼쳐보셨으면 합니다. 73페이지, 그 시는 봄날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아폴리네르 시였습니다. 이자벨은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시의 내용은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페이지를 닫지 못했습니다. 제오막 독일군의 그림자, 좁아지는 포위망. 1943년 가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서 승리하고 이탈리아에 상륙하면서 전세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독일군의 점령지 통제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특히 남프랑스는 1942년 11월 독일이 비시 프랑스 전역을 직접 점령하면서 상황이 극도로 위험해졌습니다. 리옹의 게슈타포 수장은 리옹의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클라우스 바르비였습니다. 그는 리옹 레지스탕스를 색출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고 1943년 한 해 동안에만 수천 명이 체포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이자벨이 속한 조직도 서서히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이자벨의 동료 연락책 중 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게슈타포의 고문을 버티지 못하고 몇 가지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자벨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리옹 고시가지의 약국이라는 단서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자벨은 조직 상부로부터 긴급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장 약국을 떠나야 한다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는 약국을 떠날 수가 없었고 이자벨은 아버지를 혼자 두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이자벨은 약국에 머무르면서 흔적을 지우고 중요한 서류들을 태우고 암호 해독책을 특별한 장소에 숨겼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제임스의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암호를 풀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걱정됩니다. 런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안전해야 전쟁이 끝난 뒤에 봄도 있습니다.
이자벨은 그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슬픔도 꾹꾹 눌러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그녀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자벨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편지는 달랐습니다. 암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프랑스어로 평범한 여자의 편지처럼 쓰되 문장 하나하나에 자신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저도 봄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리옹의 봄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 편지는 결국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자벨은 약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육막 침묵 그리고 더 깊어지는 그리움. 1943년 11월부터 1944년 초까지 편지가 끊겼습니다. 제임스에게 그 침묵은 공포였습니다. 이자벨이 체포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피신했는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인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런던의 상관들에게 문의했지만 프랑스 레지스탕스 조직의 내부 상황을 외부에서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독일 점령지 상공을 날면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밤이 되면 숙소에 돌아와 그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시집을 꺼내 두 사람이 공유했던 페이지들을 넘기며 그 안에 숨어있던 그녀의 목소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해 겨울 제임스는 비행 임무 중 다시 한번 엔진 고장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채널 해협 상공이었고 간신히 영국 땅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 돌아온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죽을 뻔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녀를 영원히 모르는 채로 죽는 것이다. 그녀가 살아있기를. 제발. 한편 이자벨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국을 떠난 후 리옹 근교의 농가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가짜 이름으로 낮에는 농사를 돕고 밤에는 레지스탕스의 은밀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편지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주소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편지도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신 쓸 수 없는 편지를 마음속으로 썼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녀는 머릿속에서 제임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포도밭에서 하늘의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 비행기가 당신 것이기를 잠시 바랐다고. 리옹의 겨울이 올해는 유독 길게 느껴진다고. 전쟁이 끝나면 당신이 가르쳐준다던 키츠의 시를 공부하고 싶다고. 그 편지들은 종이 위에 씌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제7막 노르망디의 포성, 그리고 다시 시작된 편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에 상륙했다는 소식은 점령지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독일군의 통제가 극도로 강화되는 동시에 레지스탕스의 활동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자벨도 이 시기에 더욱 바빠졌습니다. 연합군의 진격에 맞춰 독일군 후방을 교란하는 파업작전에 참여하고 철도를 파괴하는 임무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파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어 리옹도 9월에 해방되었습니다. 이자벨은 해방된 리옹으로 돌아왔습니다. 약국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한참 포옹한 뒤 숨겨두었던 시집을 꺼냈습니다. 책의 표지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책은 온전했습니다. 그날 밤 이자벨은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였습니다. 지난 1년간 마음속으로만 썼던 편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암호도 위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땅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첫 줄은 이랬습니다. 제임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내준 편지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 편지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는 비행 대기 중이었습니다. 편지를 가져다준 동료 장교가 헤이워드, 프랑스에서 편지 왔어. 라고 말했을 때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받아들고 얼굴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편지 봉투 위에 떨어졌습니다. 전장에서 남자가 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제임스는 그날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긴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마음속으로 쌓아두었던 말들, 시의 구절 뒤에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이번에는 숨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자벨, 나는 당신을 만난 뒤로 하늘 위에서도 땅 위를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꼭 리옹에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편지로는 부족한 말이. 제8막 마지막 임무 그리고 마지막 편지.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4년 겨울, 독일은 아르덴 숲에서 마지막 대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독일 본토 깊숙이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제임스도 계속 날았습니다. 이제 그의 비행 기록에는 100회가 넘는 출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 말기로 갈수록 조종사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정신적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1945년 1월, 제임스는 독일 루르 지방 폭격 임무에 나섰다가 대공포에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낙하산을 탈 여유가 없었습니다. 엔진이 불타오르는 채로 그는 기체를 최대한 조종해 들판에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기체는 땅에 충돌하며 반쯤 부서졌습니다. 제임스는 살아났지만 오른쪽 어깨뼈가 부러지고 이마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이미 해방된 벨기에 국경 부근의 들판이었고 며칠 후 연합군에게 구조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처음 한 일이 이자벨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다쳤기 때문에 글씨가 비뚤비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왼손으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눌러가며 편지를 썼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이자벨, 나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직접 만나서 하겠습니다. 봄이 오면. 이자벨은 그 편지를 받고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꺼내 그동안 제임스가 언급했던 모든 페이지를 순서대로 펼쳤습니다. 처음 편지부터 지금까지 그가 가리켰던 구절들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 구절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움, 그 다음에는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 고백. 그 모든 것이 이미 편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가슴에 안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구막 전쟁이 끝나고 봄이 왔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전된 날 런던의 거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파리에서도 리옹에서도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자벨은 약국 앞 좁은 골목에 서서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웃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은 넘쳤지만 슬픔도 넘쳤습니다. 살아서 이날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임스는 그때 런던 외곽의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어깨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아직 비행에 복귀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종전 소식을 들으며 그는 창문 너머 영국의 5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늘이 리옹 위에도 같은 빛깔로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날 병원 원무과에 찾아가 외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어디를 가려느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가야 합니다. 종전 후 몇 주가 지난 6월 중순, 제임스는 마침내 런던을 떠났습니다. 오른팔은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고 이마에 흉터는 채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도버 해협을 건너는 배에 올랐습니다. 파리를 거쳐 기차로 리옹에 도착한 것은 6월 20일이었습니다. 리옹의 역 앞에 내렸을 때 프랑스의 6월 햇살은 강렬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온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약국 주소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3년 반 전 그녀가 지하실에서 건네주었던 그 종이었습니다. 종이는 낡고 접힌 자국이 여러 겹이었습니다. 리옹의 구시가지 골목을 걸으면서 그는 낯익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돌 위에 닿는 햇빛의 냄새, 멀리서 풍겨오는 라벤더 냄새, 그리고 어느 카페 앞에서 풍겨오는 에스프레소 향. 그 냄새들이 3년 전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렸습니다. 약국 앞에 섰을 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흰 가운을 입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이자벨의 아버지였습니다. 제임스는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뒤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자벨 손님이다. 제신막 봄은 왔고 사랑은 남았다. 약국 뒤편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자벨이 나왔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약 포장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를 보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포장지가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들, 암호로 나누었던 말들, 마음속으로만 보냈던 편지들, 그리고 2번의 추락과 1번의 도주와 수없이 많은 밤들이 그 짧은 침묵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프랑스어로. 편지로는 부족한 말이 있다고 했었지요. 이자벨이 대답했습니다. 영어로. 듣고 있어요. 제임스는 주머니에서 시집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낡은 영불 대역판시 선집이었습니다. 표지는 달아있었고 여러 페이지에는 연필로 역계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펼쳐 73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봄날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씨였습니다. 그가 시의 마지막 연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프랑스어로. 그것이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자벨은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녀의 회색 눈에 빛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그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영어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영어로. 두 언어로 읽힌 같은 시가 약국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암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이제 같은 공간에서 숨쉬었습니다. 제임스는 그의 가을 리옹으로 이주했습니다. 전후 혼란 속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영어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배운 프랑스어는 제법 유창해졌고 리옹의 좁은 골목들도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1946년 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이자벨의 아버지와 제임스의 어머니, 그리고 전쟁 중 함께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동료 2명이 전부였습니다. 약국 바로 옆 작은 성당에서 올린 결혼식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이자벨의 아버지가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에게 편지를 처음 보내던 때부터 알았지. 그 편지들이 보통 편지가 아닌걸. 압이라는 게 그런 거야. 다 안다네. 제임스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자벨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리옹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제임스는 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이자벨은 아버지의 약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대로 책을 썼습니다. 1960년대에 이자벨이 쓴 회고록은 프랑스에서 조용히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암호 편지였습니다. 레지스탕스 활동과 탈출망의 이야기, 그리고 시집 한 권을 열쇠로 주고받은 편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제임스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하늘 위에서도 땅 위의 언어를 잊지 않았다. 폭탄이 쏟아지는 하늘에서도 그는 시를 생각했고 시 속에 나를 숨겼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부른다. 두 사람이 처음 나누었던 시집은 오래도록 약국 선반 한켠에 꽂혀 있었습니다. 낡아서 표지가 너덜너덜해졌지만 두 사람은 그 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놀러와서 오래된 책을 가리키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자벨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이건 편지란다. 세상에서 가장 긴 편지.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자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봄은 왔고 사랑은 남았습니다. 암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평생 시집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실제로 많은 연합군 탈출망 조직원과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암호 통신을 주고받았으며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용기와 사랑에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